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라만 분광기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고 각 구성 요소들이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어려운 수식이나 계산 없이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실제 실험을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라만 장비에 대해 큰 그림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요. 라만 분광기는 이름 그대로 분광기입니다. 분광기의 기본 요소인 광원, 분산장치,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라만 분광기에 주로 사용되는 광원은 레이저이고, 분산장치는 주로 회절 격자, 디프렉션 그레이딩이 사용되죠. 또 검출장치로는 전화 결합 소자, CCD, Charge Curved Device가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 각 구성 요소별 특징과 스펙트럼에 주는 영향을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할게요. 먼저 레이저는 단일 파장의 고출력 광원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라만 산란은 굉장히 작은 빈도로 발생하기에 낮은 신호의 세기는 라만 분광기의 가장 큰 약점이었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 고출력의 레이저 광원입니다. 특정 파장에서 라만 산란의 빈도는 물질의 특성에 기인하지만 강한 빛을 조사하면 산란관의 세기도 강해지니까요. 간단하게 복권으로 비유를 하자면 당첨 확률이 1000만분의 1인 복권을 1000만분의 1이면 어느 정도는 라만 산란의 비율과 비슷하죠. 100장 정도를 사면 당첨을 기도해야 합니다. 기대 확률이 10만분의 1이니 기도가 꼭 필요하죠. 하지만 만약에 정말 돈이 많다면 말도 안 되는 여유를 부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한 1000조 장 정도를 구입을 하면 아주 여유롭게 한 1억 장 정도는 당첨이 될 겁니다. 레이저를 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라만 산란의 빈도가 문제라면 광량을 증가시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고출력 단색광의 레이저가 광원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즉, 당첨을 위해서 복권을 잔뜩 사는 것과 같죠. 그럼 레이저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히 소개하였으니 실제 실험에서 사용되는 레이저를 한번 살펴볼게요. 또 레이저에는 사실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만 편광 같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가장 중요한 파장별 라만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라만 분광기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파장은 532, 785, 1064 나노미터입니다. 사실 다른 파장도 사용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파장은 역시 이 세 가지 파장이죠. 위의 표와 같이 간단히 특성을 정리할 수 있고, 위에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라만 산란은 기본적으로 산란이니 단파장이 유리합니다. 산란의 빈도가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분자이한 빛의 산란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레일리 산란의 공식으로 살펴보더라도 산란의 빈도가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파장이 길어지면 산란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532 나노미터는 785 나노미터보다 겨우 253 나노미터 짧은 파장이지만 532 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하면 동일 출력에서 4배 이상 강한 라만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64 나노미터 레이저보다는 한 16배 정도 강한 라만 신호를 얻을 수 있고요. 다만 라만 분석을 실제 수행하면 아시겠지만 532 나노미터에서는 형광, 플로레센스가
꽤 자주 일어납니다. 라만 분석 중 형광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 라만 산란의 에너지 관계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더 좋거든요. 특히나 대부분의 유기화합물 오르가닉 컴파운드에서 형광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532 나노미터는 주로 무기화합물 이노르가닉 컴파운드 분석에 활용을 하고 유기화합물 분석에서는 785 나노미터를 선호합니다. 라만 세기는 조금 작다 하더라도 형광이 발생하면 아예 분석이 좀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럼 스펙트럼으로 앞서 설명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레이저 파장에 따라서 절대적인 라만 신호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세기가 작으니 정규화, 노멀라이저 하면 상대적으로 노이즈의 크기가 큰 낮은 퀄리티의 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측정 시간을 늘리거나 레이저의 출력을 증가시켜야 단파장 레이저를 사용한 경우와 비슷한 스펙트럼의 퀄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기화합물 분석에 532 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하면 형광이 자주 발생을 할 건데요. 그런 경우 형광 영향으로 베이스라인이 올라가고 스펙트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1064 나노미터 레이저가 필요한 거죠. 대략적으로 한 90% 이상의 유기화합물이 785 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하면 형광이 없다고는 하지만 같은 뜻으로 10% 정도의 유기화합물에서도 형광이 발생하거든요. 그때는 라만 세기는 조금 작다 하더라도 1064 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표를 다시 살펴보면 열 흡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1064 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하면 특히나 신경을 써주세요. IR이거든요. 측정 중 시료의 온도가 꽤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1064가 아닌 532 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해도 시료의 온도가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CNT, 카본 나노 튜브 같은 고체 시료를 강한 레이저 출력으로 분석하면 탑니다. 연기가 나면서 타버려요. 1064 나노미터가 아닌 532나 785 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해도 출력이 높으면 타버린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액체 시료와 달리 대류 등의 열 전달이 어려운 고체 시료 분석에서 자주 일어나죠. 그러니 고체 시료를 분석할 때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레이저 파워를 조절해 주세요. 혹은 분석 시료의 열 분산을 도와줄 전철이나 냉각 모듈을 달아주어도 좋고요. 그럼 어느 정도는 시료별 레이저의 파장 선택 및 출력 조절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으니 광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분산 장치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면 라만은 주로 회절격자 디프렉션 그레이딩을 사용해서 빛을 파장별로 분리합니다. 분산 장치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제외하면 라만 분광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하나, 단위 길이당 홈의 개수, 그루브 퍼 밀리미터 혹은 그루브 덴시티가 중요합니다. 그루브 덴시티가 클수록 주어진 포컬 랭스 조건에서 레졸루션이 좋아지거든요. 즉 그루브 덴시티가 크면 포컬 랭스가 작아도 되니 작은 사이즈의 분광기에서도 높은 레졸루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원하는 해상도를 위한 적합한 스펙의 격자를 사용해서 분석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격자도 종류가 참 많은데요. 각 특성 및 분광기에서의 역할에 대해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다음으로 검출기는 보통 실리콘 CCD를 선호합니다. 다른 분광기에서도 이미 많이 활용되어 가격도 저렴하며 스펙도 무척 뛰어나죠. 다만 실리콘의 특성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의 빛은 무척 잘 검출을 하지만 니얼 IR 영역의 빛은 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실리콘이라는 원소 자체가 니얼 IR 영역의 빛을 흡수하지 않거든요. 즉 1064 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검출기란 겁니다. 그래서 1064 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에는 보통 인듐 갈륨 아르세나이드 소재의 검출기가 같이 사용이 되고요. 인듐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니얼 IR 영역의 대표적인 검출기인데요. 일반적인 실리콘 CCD가 검출하지 못하는 니얼 IR 영역의 광학 신호를 무척 잘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화상 카메라에 주로 장착이 되고요. 다만 문제는 실리콘 CCD가 가진 규모의 경제에 비해서는 그 수요가 좀 작아서 상대적으로는 비싸면서 해상도 같은 스펙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064 나노미터 파장의 고해상도 스펙트럼을 위한 FT 방식도 사용되긴 하는데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니 여기서는 간단히 생략할게요. 간단하게 앞서 설명한 내용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만 분광기의 CCD는 냉각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처음 설명대로 라만의 산란 비율이 무척 낮기 때문에 강한 광원을 사용하여 라만 산란되는 광자의 개수를 증가시킨과 동시에 검출기의 열 노이즈, 존슨 나이퀴스트 오어 썰머 노이즈를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의 다크 커런트 노이즈는 검출기의 외부 빛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의 신호, 즉 열 노이즈 때문에 발생하는 노이즈입니다. 이름 그대로 온도에 따른 자연적인 노이즈죠. 온도가 낮아질수록 작아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UV 비주얼 검출기에 설치된 CCD라면 이런 열 노이즈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25도씨에서 보이지는 노이즈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UV 장비의 광량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무시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물론 UV 비주얼에서도 램프를 오래 사용해서 램프 자체의 광량이 작아지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다만 신호의 세기가 작은, 즉 광량이 작은 라만 분광기에서는 언제나 큰 문제가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라만 신호의 세기는 매우 약합니다. 고출력의 레이저를 사용해도 라만 산란의 비율 자체가 무척 작아서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한 저 정도쯤 됩니다. 무척 작은 편이죠. 우측의 가장 큰 피크는 상온에서 검출해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두 개의 피크는 상온에서 검출하면 아마 노이즈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 존슨 나이키스 5월 썰머 노이즈를 최대한 줄여주는 편이 좋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70도씨 이하로 세팅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과거에야 매번 리퀴드 나이트로젠, 액체 질소를 사용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펠티어 소자가 워낙 흔하니 CCD 연결된 펠티어 소자를 측정 전 한 5분 정도만 충분히 냉각시켜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번 다크 커런트 노이즈를 측정해서 검출기의 성능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셔도 좋고요. 그런 광원과 분산 장치, 검출기까지 설명을 했으니 기본적인 라만 장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원래는 IR 장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려 했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길어지더라고요. 나중에 IR 장비 영상들을 삭제하고 새로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라만 영상은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